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여러 층위의 아이러니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출판사가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출판을 거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과정이 아이러니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현대 문학계의 복잡한 역학과 글로벌 문화, 교류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그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비영리 문학 출판사 오플레터는 이 작품의 영문 출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체드 포스트 편집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된 다른 책들이 많았다. 배수와 하성란 작가 작품을 더 선호했다. 스타일 문체적인 면에서는 두 작가가 더 세련된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거절이 오히려 채식주의자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점이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포스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출판했다면 아마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거절로 결국 한강 작가에게는 더 좋은 기회로 이어졌다. 결국 채식주의자는 미국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을 맡게 됐고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대형 출판사란 호가스, 펭귄 랜덤하우스 산하 출판사를 말합니다. 한편 포스트는 채식주의자 출판을 거절한 것을 두고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리포터의 첫 번째 원고를 들고 찾아온 조앤 케이 롤링을 거절한 12개 출판사와는 달리 포스트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는 왜 출판을 하는가? 이게 상을 받을 것 같아서 출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훌륭한 작가라서 출판하는 건가? 등 질문들이 쏟아져 이상한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포스트는 말했습니다. 한강을 거절한 것이 멍청한 짓이었을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포스트는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우리의 편집 비전에 충실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허무와 결핍을 소재로 한 탐미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특히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부장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서 페미니즘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설은 자신이 식물로 변하고 있다고 믿는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그녀가 모든 면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 별로 끌리지 않았다. 중간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누렇고 병약해 보이는 피부, 다소 돌출된 광대뼈, 그녀의 내성적이고 창백한 모습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소설은 한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내몰리고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번역가 스미스는 한 잡지 기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본 출간 후 한국에서 결혼 강간이 범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범위한 구조적 폭력을 드러내는 책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남성 문학계에 의해 다르게 받아들여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채식주의자의 미학에 대한 압도적인 집중이 정치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이 책의 독서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글 소설책은 출간 8년 만에 드디어 영문판으로 미국 및 영어권 독자에게 선보였습니다. 2015년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를 통해 영문본 더 베지테리언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출간 이후 영미권에서 반응과 평가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호평은 그 다음 해인 2016년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문학계에서 때로는 거절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작은 출판사의 거절이 오히려 대형 출판사의 관심을 끌어 더 넓은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번역의 논란입니다. 번역 출판할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작품 자체의 질 외에도 여러 중요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포스트는 델키 아카이브 프레스의 편집 활동도 감독하고 있는데 특정 책이나 작가와 함께하는 번역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로스앤레스 리뷰 오브 북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원문에 대한 문맥의 접근이라는 신화가 흔들리게 됩니다. 독자는 번역을 읽었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전쟁과 평화의 영어 번역이 아닌 전쟁과 평화를 읽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한편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은 원작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이 작품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 기고한 팀 파크스는 그의 기사 로앤 쿠크드에서 번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때로는 이 엄격함과 구어체가 섞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그는 번역본이 원본을 서양의 아이디어에 맞게 급진적으로 조정했다. 면밀히 검토했을 때 문체는 우아함이 아니며 내용 자체도 절제되거나 매혹적이지 않다. 번역은 종종 톤과 관용어구에서 고군분투한다라고 썼습니다. 팀 파크스는 한강이 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자 이는 서양의 아이디어와 논쟁에 맞게 원본을 급진적으로 조정한 번역의 흥미로운 경우였다라고 평했습니다. 해외 일부 평론가들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본이 원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저명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르는 연구원 찰스 윤의 말을 인용해 문장의 주체가 뒤섞였으며 잘못된 인물에게 대화와 행동이 부여된 경우가 있다. 형부가 결국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하는 이상한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본과의 차이로 인해 찰스 윤은 영어판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웨덴 출판사 나티르 오후 쿨투르의 니나 에이뎀은 채식주의자를 언급하며 한국어에서 스웨덴어로 다시 번역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어에서의 직접 번역이 더 정확한 톤과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는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에서 두 가지 다른 언어로 다른 문법, 어휘, 구두점으로 동일한 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영어판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가 번역한 채식주의자가 한국어 원작과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주장은 한 면에서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진정한 문자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언어의 문법은 일치하지 않고 어휘도 다르며 심지어 문장 보호조차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이지 않은 번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자신을 충실한 번역가로 생각하지만 충실함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 줄거리, 주제, 등장인물 등은 모두 작가의 작품입니다. 번역가는 대부분의 경우 언어, 즉 스타일, 톤, 리듬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번역이 절제되고 절제된 원작을 지나치게 시적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모호함, 반복, 간결한 문체를 더 수용하는 언어에서 정밀성, 간결함, 서정성을 선호하는 언어로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채식주의자의 경우 영어 문학 언어의 관습에서 너무 멀어지면 글쓰기에 전체적인 힘이 약해지거나 산만해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습니다. 스미스의 번역은 정확성 면에서 우려와 논쟁을 야기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부정확한 번역이 작품의 국제적 성공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번역의 오류가 오히려 작품의 새로운 해석과 깊이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한강의 소설들은 특히 채식주의자의 인기로 인해 스웨덴어로도 번역되었고 아마도 노벨 심사위원들은 한글을 모를 테니 영어든 스웨덴어든 번역본을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글을 모르는 심사위원들은 원작과 번역을 비교하고 그 과정 결정, 창의성, 실수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작품 그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어권 독자들은 데보라 스미스의 시각을 통해 한강의 작품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스미스의 번역 논란은 문학 번역에서 정확성과 창의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사례입니다. 사실 문학 번역은 언제나 균형 잡기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직역하면 언어 유희, 미묘한 암시, 교묘한 풍자,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공감대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서 너무 벗어나면 자신만의 작품을 쓰게 되고 이는 원작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말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배신이 아니다. 그리고 번역을 칭찬하는 것은 원작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번역에 관한 에세이 충실함은 영국의 페닌슐라 프레스에서 출판될 예정입니다. 한강의 잘못 번역된 작품을 둘러싼 공개 논란이
학문적 연구로 이어지면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논란이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화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강은 올해 노벨상을 받을 유력한 후보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 LTI를 설립하고 이 기관은 한국 문학을 홍보하고 번역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번역을 위한 완전한 자금 지원 출판사를 찾기 전에부터 한국 작가들이 해외를 순회할 수 있는 홍보 지원금, 국제 편집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번역 지원 활동은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로 정점을 찍었을 때 K-팝 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문화대사 역할인 것입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비영리 문학출판사 오플레터의 체드 포스트는 초청된 편집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4년 겨울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한강의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한국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들도 만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 로체스터 대학 오픈레터는 배수아의 더 큰 음악의 영어 번역 출판을 계약하게 되었으며 이 책은 한국 시리즈에서 첫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번역가 역시 데보라 스미스였습니다.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한 오플레터가 영어로 번역한 현대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가장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문학의 세계화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더 뉴요커는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이제 우리는 그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문화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학의 가치가 정부 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네 번째 아이러니는 한강의 작품 세계 자체에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폭력과 억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은 오히려 섬세하고 시적입니다.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이고 불안감을 주는 작품이다. 인간의 잔인함을 다루면서도 아름다운 문체로 이를 표현하는 것은 그녀 작품의 특징이자 또 다른 형태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학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의 반응도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깊은 성찰과 느린 읽기를 요구하지만 수상 소식 이후 그녀의 책들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 이후부터 지난 주말까지 지마켓에서 판매된 한강 작가의 도서 매출액은 약 4억 원이다. 인기 상품 베스트 20위 내에 한강 작가 작품 모음집이 오르기도 했다. 도서 상품이 베스트 상품 상위에 오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심사숙고해야 할 작품들이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 속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는 노벨상이 가진 상업적 영향력과 문학의 본질적 가치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 층위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판 거절이 성공으로, 번역의 부정확함이 독창성으로, 정부의 노력이 뜻밖의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은 문학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줍니다. 또한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이 대중적 열광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문학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문학의 가치와 평가가 얼마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글로벌 문화 교류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강의 성공은 단순히 한 작가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번역가의 창의성, 출판사의 전략, 정부의 지원, 그리고 세계 문학계의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무엇이 좋은 문학인가? 번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문화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현대 문학계의 복잡한 생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여러 층위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문학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